뇌의 피로를 푸는 것은 몸의 휴식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뇌가 진정으로 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건강 길잡이, 나의 소리입니다. 우리 뇌가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나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크기는 작지만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뇌가 실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편안히 누워 있을 때조차 뇌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도 특별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잠길 때 활성화되는 기본 상태 회로, DMN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작동하는 뇌의 기본 운영 체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본 상태 회로, DMN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뇌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많게는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몸의 지침이 아닌 바로 이 뇌의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지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시영 박사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여전히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을 알리며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박사님은 현대인들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심지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육체의 피로가 아닌 뇌 피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뇌의 피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뇌가 지쳤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지친 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여러 방법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감동의 힘이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감동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웃음 치료보다 무려 6배나 더 큰 치유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최근 언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껴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뇌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진짜 피로는 몸이 아닌 뇌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건강한 뇌를 위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감신경이 혹사당하면 뇌가 지칩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한 번 치는데 4-5시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상쾌한 가을날, 생각보다 공이 잘 맞아 기분 좋게 운동한 날과 푹푹 찌는 여름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날의 피로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운동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만약 피로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라면 어느 날이든 피로도는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피로에 정신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피로는 몸보다는 뇌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 피로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 바로 항상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우면 몸을 움츠려 근육 마찰로 열을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껴 식사를 하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합니다. 이 모든 조절 기능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 골프를 칠 때 땀을 흘려 몸을 식히는 등의 역할을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것이죠. 만약 무더위에 기분까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참고 운동을 계속한다면 활동을 주관하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이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결국 자율신경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뇌의 특정 부위, 시상하부와 전대상회 등 가 부담을 느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운동을 멈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계속 진행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결국 뇌피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뇌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인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몸의 힘듦이 아니라 교감신경의 과부하로 인한 뇌의 피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몸을 쓰는 일보다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뇌의 피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뇌를 쉬게 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에 숨겨진 에너지 소모, 기본 상태 회로, DMN. 뇌는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 연구팀은 뇌 속에서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기본 상태 회로, DMN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경망이었습니다. 기본 상태 회로, DMN은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활발해지는 뇌 영역입니다. 특별히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작동하는 뇌의 기본적인 활동 회로인 셈입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가만히 쉬고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비우려 명상을 하는 중에도 잡다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뇌조차 하루의 절반 이상은 이 기본 상태 회로, DMN가 활동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존재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상태 회로, DMN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놀랍게도 뇌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작업할 때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는 겨우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생각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쉬어도 피곤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기본 상태 회로, DMN의 과도한 활동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레이클 교수는 이를 뇌의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낭비인가? 창의성의 원천인가? 하지만 이 기본 상태 회로, DMN가 단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과 생각을 정리하며 다음날 할 일을 미리 구상하기도 합니다.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명쾌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잠에게 물어보라, 슬리프 온 이트 고 표현하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했다는 재미있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밤에도 뇌가 활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상태 회로, DMN가 단순한 에너지 낭비처가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히 천재들이 외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기본 상태 회로, DMN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뇌 속 기억 저장고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수많은 정보, 지식, 경험,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용광로 속 샘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조합됩니다. 기억이나 정보가 처음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편집되고 다른 기억과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의 조합,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끊임없이 방랑하는 마음, 마인드 온더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기본 상태 회로, DMN와 창조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기본 상태 회로, DMN가 어떻게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로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가지 중요한 뇌회로와 협력합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뇌의 특정 부위 혈류량이 증가하며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뇌 구조는 매우 복잡해서 특정 부위만 홀로 활동하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회로가 함께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상태 회로, DM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중요한 신경망인 중요성 네트워크, SN와 중앙실행 네트워크, CN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중요성 네트워크, SN는 외부와 내부의 정보를 감지하고 어떤 작업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과 함께 공감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실행 네트워크, CN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그 일을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실행자 역할을 합니다. 기본 상태 회로, DMN는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합니다. 야구에 비유하면 SN은 감독, CN은 주력타자, DMN은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활약을 하는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회로는 뇌의 최고 사령부인 전두엽 부근에 위치하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견제하며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대규모 뇌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기본 상태 회로, DMN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 우리는 기본 상태 회로, DMN의 발견을 통해 현대인의 뇌가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켜진 상태를 어떻게 꺼진 상태로 전환하여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뇌의 활동 모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잠시 창밖을 보며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짧은 휴식을 통해 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0분 정도 집중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뇌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기본 상태 회로, DMN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수련법입니다. 마음 챙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멍하니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념들을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명상의 기본입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듯 내 마음의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이나 명상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쉽게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야말로 뇌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인 셈입니다. 지겹다, 지친다, 졸립다. 뇌가 보내는 심리적 신호. 뇌는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으로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히려 몸의 이상 신호보다 이러한 심리적 신호를 통해 자신의 피로 상태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뇌 피로의 첫 번째 심리적 신호는 매사가 지겹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뇌 과학에서는 이를 같은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경 말단이 지친 상태로 설명합니다. 우리 신경은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해당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다음 신경세포로 정보가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경회로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신경 끝부분이 쉽게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같은 자극에는 반응이 둔해집니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겨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작업 능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둔감해진 신경세포는 한동안 자극 없이 충분히 쉬어야만 다시 민감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 없이 쭉 뻗은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감이 무뎌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겹다는 느낌은 이대로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뇌의 첫 번째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번갈아 해야 하는 이유. 뇌 피로의 첫 경고인 지겹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일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두 번째 심리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지친다는 느낌입니다. 피로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마저도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면 마지막 경고 신호인 졸립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를 피로의 3단계 신호라고 부릅니다. 지겹다, 지친다, 졸립다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운전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 도로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뇌가 쉴 새 없이 긴장합니다. 수많은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경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지겹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 고속도로 운전은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뇌는 도심 운전처럼 다양한 회로를 쓰기보다는 주로 같은 회로만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속도로 운전자는 지겨움을 느끼고 이어서 지치다가 결국에는 졸음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뇌회로를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계속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업무를 중간중간 섞어서 하는 것이 뇌피로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오전에 수학 공부를 했다면 오후에는 영어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잡념이 많아집니다. 즉, 앞서 말한 기본 상태 회로 DMN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나의 뇌 피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뇌 피로는 뇌에 무리가 가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이 피로를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해서 뇌에 계속 부담을 준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가 보내는 신체적, 심리적 경고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신의 뇌 피로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로는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느끼는 피로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질문들을 읽고 지난 한 달간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하는 일이 지겹게 느껴진다. 능률이 오르지 않고 집중하기 어렵다. 쉽게 피곤하고 쉬는 날에는 기운이 없다. 일을 할 때 자잘한 실수가 잦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도 외출도 귀찮게 느껴진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봐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잠들기 어렵거나 낮에 졸릴 때가 많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결린다. 손발이 차갑고 땀이 날 때가 있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입안이 헐거나 작은 염증이 잘 생긴다. 설사나 복통이 있을 때가 있다. 눈앞이 아찔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질문들을 통해 그렇다고 느껴지는 항목이 많을수록 뇌가 피로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점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뇌 피로는 정신적인 증상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질문들은 주로 정신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 상태를 비롯하여 호르몬 분비나 신진대사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등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 피로를 방치하면 결국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면 뇌 피로를 의심해 보세요. 뇌 피로를 그대로 두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 시스템, 즉 신경계, 내분비계, 호르몬, 면역계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뇌에 피로가 쌓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 모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조절 기능 자체가 망가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는데 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지만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분비되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켜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이른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 면역계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면역계는 외부 침입자나 비정상 세포, 암세포 등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입맛이 없거나 몸 여기저기에 작은 염증이 생기는 등의 가벼운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고 넘기다가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뇌피로는 우리 몸의 3대 방어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뇌피로가 쌓이면 자율신경계, 호르몬 및 대사계, 면역계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시스템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입니다. 이들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무너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명백합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생활습관병들이 줄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뇌피로가 방치되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종착역입니다. 뇌피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간혹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중 우울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이 서양인들과 달리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신과를 찾는 분들 중에는 두통뿐 아니라 허리 통증, 복통, 어깨 결림 등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뇌피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들은 감기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감기는 우울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와 뇌피로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혹시 뇌의 피로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건강을 회복하면 감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를 위한 주문, 천천히.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 더 정확히는 활동을 주관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주관하는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항상성을 유지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피로를 풀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활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도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서둘러 출근하기 바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로 커피나 담배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시 퇴근은 먼 이야기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늦게 퇴근해서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지면 당연히 자율신경계는 균형을 잃고 몸 여기저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뇌피로 역시 결국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의 혹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율신경의 조율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율신경은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이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동공이 커집니다. 이는 우리가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을 축소시키고 편안함을 느끼면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특히 과도하게 항진되기 쉬운 교감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평소 생활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천천히를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의식적으로 서두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는 무의식 중에도 서두르게 됩니다. 어쩌면 사회 전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느릿하게 행동하면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교통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차를 출발하지 않으면 잠시만 늦어도 뒤에서 경적이 울려댑니다. 성질 급한 운전자는 갑자기 차를 막고 이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서두르는 생활 방식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속으로 천천히 하고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복잡하고 어지럽던 세상이 조금은 명료하게 보일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허둥대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여유와 통찰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봅시다.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웃음보다 6배 강한 치유의 힘, 감동.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는지요? 그때를 떠올리는 지금의 기분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좋은 기분이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동은 뇌 피로 회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동의 순간 우리를 긴장시켰던 교감신경의 흥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졸도를 외칠 정도로 감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든 감동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술 활동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도 감동이 없는 강의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감동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감동에 굶주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뇌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감동은 실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나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차가운 눈 속을 뚫고 나와 여린 꽃망울을 터뜨린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합니다. 어린 손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카드 한 장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감동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명 깊은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혹은 훌륭한 강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의식이 흐려지며 환각까지 경험하는 스탕달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독자분에게서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이만큼 잘 된 것도,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넙죽 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로서도 참으로 감사하고 보람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잔잔한 감동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즐거움을 주고, 벅찬 감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웃음 치료보다 무려 6배나 더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힘이 감동 속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감동할 일이 전혀 없어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참으로 메마르고 따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여 우울한 마음에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감동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부터 바꿔나가야 감동이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 감동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어르신들께서 직접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나로 인해 상대방이 기뻐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드뭅니다. 거창한 감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감동이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특별한 성취를 이루어야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하듯이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꾸밈없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지친 표정 대신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아내나 남편에게 건네주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감동을 선사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가치인 감동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행복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을 느끼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뇌의 피로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뇌건강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가 단순히 몸의 피로가 아니라 내가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일상 속에서 작은 감동들을 발견하고 또 나누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뇌는 진정한 휴식을 얻고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